한 고아 소년이 거리에서 붙잡혀 잔인한 실험 대상이 됩니다. 몇몇 미친 과학자들은 그를 살아있는 무기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이름 대신 실험체 번호 17이라는 이름을 받고 수년 동안 500마리가 넘는 괴물의 세포가 주입되어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과학자들에게 실패한 실험처럼 보이게 되자 그들은 이제 그가 한 가지 용도로만 쓸모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바로 그를 소모품으로 전선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애초에 이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마계의 문이 열리자 정신 괴물들이 세상에 넘쳐났습니다. 소수만이 헌터로 각성했고 그중 방어선을 지킬 만큼 강한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각성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훨씬 어두운 방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키메라 헌터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은 괴물세포와 융합되어 실험실에서 괴물과 싸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키메라 열쇼번이 마침내 괴물 영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S급 위협보다 강한 몬스터들을 소탕합니다. 그는 짐승들을 베고 몬스터 무리를 파괴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뒤에서 지켜보던 헌터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키메라 한 명이 군대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임무가 끝나면 사냥꾼들은 그를 버립니다. 명령은 키메라 17번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뼈뿐입니다. 그러나 그 뼈가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그의 온몸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메라 넘버 17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이번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로 단단한 복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부활에 아직도 충격을 받은 그는 자신이 정말로 다시 인간이 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괴물 세포들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어서 완전히 인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상위 포식자들을 위한 패션 라인을 출시하려는 것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쉽게 구부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무도 그를 실험실로 데려가지 않았으니 그는 마치 인색한 전 애인에게 버려진 기분입니다. 그러다 팔에 있던 실험실 번호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은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지옥보다 더 뜨거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불사의 몬스터 유형의 특징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핵이 파괴되지 않는 한 최대 3번까지 부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과 불사의 괴물세포가 결코 융합될 수 없다고 맹세했었는데 지금 그는 완전한 알파 모드로 전성기를 발산하며 조니 브라보를 배경인물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아마도 부작용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의 머리가 항상 흐릿하고 정신적으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번호 17로 알려진 순종적인 개로서의 삶이 끝났으니 다시 인간답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그저 무작위로 붙여진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그를 정신 이상자의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던 늙은 과학자의 회상에 빠져듭니다. 그럼에도 그 과학자는 그에게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노인은 그에게 1000명의 사람들을 구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라고 요청했지만 그 당시 우리의 소녀는 감성적인 애모시기에 빠져 있어서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그 조언을 쓸모없다고 여기며 빈민가에서 태어난 고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비웃습니다. 그가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조명 예산이라도 있는 듯 반짝이는 복근을 보며 잠시 복수를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흘려보낸다. 어쨌든 복수는 대상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 그의 원한은 이제 실제라기보다는 희미해져가는 가려움 같다. 게다가 지금은 인간 세계로 돌아갈 길도 없다. 언젠가 그들을 만나리라 생각하며 복수는 잠시 미루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다. 앞을 보며 그의 장엄한 몸을 내려다보니 신성한 빛이 그의 섬세한 부분을 가리고 있다. 그는 이제부터 좋은 인간으로 살기로 결심한다. 그에게서 빼앗긴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다. 그가 걸으며 뭔가 입을 걸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옷을 구하러 나선다. 하지만 걷는 중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입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재료가 좋을지 고민하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길 잃은 야만인처럼 주변을 둘러보기로 한다. 곧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그는 새 같은 괴물의 시체를 보고 아마도 영역 싸움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상태가 좋아 가죽 벗기기에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팔을 거대한 칼로 변형하고 버터 나이프를 집듯이 쉽게 변형합니다. 실험실에서 배운 대로 배부터 자르고 팔다리로 이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오는 작업을 시작하지만 열자마자 보라색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그는 즉시 독임을 알아차리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고 향수처럼 들이마십니다. 그를 짜증나게 하는 건 냄새뿐입니다. 이제 가죽을 씻어야 하니까요. 한참 후 그는 거대한 칠면조 가죽 벗기기를 마치고 처음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죽을 씻기 위해 강으로 향하지만 꺼내보니 이전에는 부드러웠던 가죽이 딱딱해진 것을 보고 약간 실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괴물의 장난일 거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의 영감처럼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그는 가죽을 평평하게 펴고 빗이라도 진 것처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질을 하던 중 그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가죽을 무두질하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모든 노력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중세식 치료를 좀 하고 나니 가죽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그는 자랑스럽게 가죽을 들어 올리고 알몸의 새 시체 뒤로 몸을 숨겨 겸손을 지킨다. 그는 가죽을 조정하기 시작하지만 그 순간 괴물의 머리 위에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새의 눈이 번쩍 뜨이며 누군가가 자신의 피부를 포장지처럼 벗겨내는 광경에 명백히 불안해합니다. 채연은 빠르게 가죽에 구멍을 내고 임시 옷을 입은 후 허리에 덩굴을 묶어 런웨이에 나갈 준비가 된 듯 보입니다. 그렇게 새 모습으로 차려입고 결과에 꽤 만족합니다. 안쪽 부분에 남아있는 독을 발견했지만 청소하기가 너무 번거로워 그냥 두기로 한다. 바로 그 순간 새 괴물이 귀청에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서 차원을 놀라게 한다. 그는 정말로 그것이 죽은 줄 알았다. 그것은 몸부림치며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이는 채연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괴물이 전에 숨을 쉬지 않았기에 불사의 존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냥 구워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약하고 취약해 보여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차오는 미소 지으며 새가 운 좋았다고 말하고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빌어주며 떠납니다. 걸어가며 그는 운명이 장난치고 싶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잠시 후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마치 집을 구경하듯 둘러봅니다. 갑자기 거대한 지네가 튀어나와 그의 바로 앞에 착지하지만 천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 생물이 공격해오지만 그는 이곳의 조명이 집으로 적합한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의 깔끔한 공격으로 그는 파리를 잡듯이 지네의 머리를 잘라내고 이 동굴을 목록에서 정신적으로 지워버리며 돌아섭니다. 다음으로 그는 눈 덮인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티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땅에 누워있는데 아마도 차온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는 서린들과 사라졌지만 그곳도 식량 구하기가 악몽 같아서 거절했어요. 다음에는 숲을 살펴봤는데 버섯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마치 사무실 휴게실에서 생선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고 판단했죠. 그는 으스스한 도마뱀 동굴에서 수상하게 아늑한 화산까지 탐험을 계속했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절벽 끝에 도착해 숨이 멎을 듯한 경치를 바라봅니다. 그는 악마의 영역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그 지역을 정찰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척추를 부러뜨릴 만큼 큰 소리를 내며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천은 물이 맑고 물고기가 많다는 걸 알아챕니다. 괴물 물고기 몇 마리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한 입 먹으려 하고 그는 캠핑 여행에서 먹는 식사처럼 하나 구워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이곳은 자연적인 어장과 맑은 공기 그리고 꽃들이 가득하여 완벽한 장소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그 집을 천도운 하우스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한편 악마 영역의 먼 곳에서 공기가 반짝이며 포털이 열리고 무언가가 튀어나와 굉음을 내며 땅에 충돌합니다. 연기 속에서 로봇 같은 형체가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이 정말 마계인지 혼잣말로 궁금해합니다. 그는 잠시 이곳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신선한 공기와 화려한 꽃들이 주는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결국 이곳이 천도운의 집을 짓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손끝에서 덩굴과 같은 것이 뻗어나와 한 번에 모든 나무를 깔끔하게 베어내면서 그 지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나자 그는 같은 덩굴을 사용하여 쓰러진 나무들을 모아 주요 건축 자재로 쌓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을 때 그는 땅이 조금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덩굴을 다시 꺼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은 나무 그루터기를 제거하여 핀터레스트에 어울릴 오두막을 지을 만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가 통나무를 제자리에 놓고 구조물의 주요 기둥을 세우면서 그의 몸이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히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인 무언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는 바닥 판자를 깔고 못 대신 달팽이형 몬스터 점액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 점액은 굳으면 바위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방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것은 좋은 일처럼 들린다. 주요 구조물이 완성되면 그는 지붕 위에 누에고치실을 겹쳐 개인적인 터치를 더하고 그 덕분에 괴물들이 곧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제 꽤 아늑해 보이고 거의 완성된 느낌이지만 그는 적절한 인간의 집에 무엇이 더 필요할지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기 전 실험실에서 보통 집의 영상을 보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정원에 뭔가를 기르곤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 세계에서는 개가 흔하지 않으니 식물을 키워 정원을 가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키울지 고민하던 중 그는 번뜩이며 만드라고라가 적합하다고 결정합니다. 특히 그들의 서식지인 눈 덮인 산이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차가운 눈 덮인 지형을 하이킹하며 만드라고라가 주로 만화가 많은 산봉구리에서 자란다는 걸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쌓인 눈을 보며 그가 납치되어 실험실로 보내졌던 때를 회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순간을 축복으로 봅니다.
키메라가 된 후로 끔찍한 환경에서 얼어 죽거나 굶주릴 걱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주변의 높은 만화를 감지하고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마침내 만드라고라 뿌리를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잎이 무성한 머리를 가진 해양어처럼 보이며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해 주변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죽어버리곤 합니다. 그는 어린 것들을 고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중에 더 잘 적응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세 개를 선택합니다. 그가 예상한 날카로운 비명 대신 첫 번째 작은 녀석은 아기처럼 코를 골며 잠들어 있고 나중에 고른 다른 두 녀석도 평화롭게 잠들어 잠꼬대를 하고 있다. 그는 당황했지만 만드라고라의 비명은 인간들이 낮은 만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만든 실험실의 악몽 같은 소리임을 기억한다. 그 비명은 주로 강제로 뽑힐 때의 반응이었다. 그는 그들이 이제 악마의 영역에 있어서 조용한 것인지 궁금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이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자신의 몸에 만드라고라 세포가 섞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이 그를 자신들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는 그들을 허리띠에 조심히 넣으며 그들이 차분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끓이기 위해 뿌리 몇 가닥을 정중히 요청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간식으로 그들의 열매를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열매를 억지로 따면 독성이 생긴다는 것을 떠올리고 적절한 시기에 정중히 요청하기로 마음속에 메모를 남겼다. 그 즈음에 그는 근처에 사냥꾼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왜 누가 굳이 위험한 눈 덮인 산을 오르려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지만 그들에게서 관문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들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사냥꾼 중 한 명은 자칭 팀원들이 자신을 미끼로 남겨두고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며 투덜거리고 다른 한 명은 몬스터 토끼 무리가 빠르게 그들 쪽으로 돌진하고 있으니 집중하라고 소리칩니다. 괴물 같은 토끼들이 꿈틀거리는 촉수와 송곳니로 가득 찬 흉측한 입을 벌리며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그 순간 남자는 간신히 방어막을 소환해 그들이 먹이가 되는 것을 막지만 곧 그 방어막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차라리 자빌이나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한 모든 결정을 후회하며 그의 방패가 산산조각 나자마자 도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남자가 슈퍼맨 착지처럼 멋진 등장으로 나타나고 두 사냥꾼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 멈춰섭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눈토끼들은 공포에 질려 당황하며 주저없이 겁에 질린 작은 설치류처럼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두 명의 사냥꾼은 반나체의 남자에게서 B급 몬스터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친 상황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그에게 감사하며 자신들을 성주와 김태훈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가 이름을 말하지만 둘 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김태훈은 그가 거친 원시인 같은 외모를 보고 혹시 은둔형 사냥꾼이 아닐까 하고 소리내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질문을 뒤집어 그들이 왜 이런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D클래스 이상은 아닌 것 같아서 두 사람은 꽤 후한 현상금을 받으려고 키메라를 생포하는 임무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에 그는 즉시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키메라가 실험실에서 탈출해 추격 중 게이트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하자 이는 그가 자신을 추적하는 게 아님을 확인하게 되어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는 그들의 장비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어떻게 빈손으로 야생을 다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게이트 스톤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는 그들의 팀원들이 장비를 모두 가지고 도망갔으며 그 배신이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소녀는 조용히 그들의 게이트 스톤을 바라보며 사냥꾼들이 많아 오염으로 고통받아 오래 생존할 수 없다고 설명하려 하자 그들은 간절히 탈출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인간은 마계에서 일정 시간만 생존할 수 있으며 돌아가 정화를 하지 않으면 과다 노출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집에 임신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의 남자는 우주가 변하는 것을 감지한 듯 갑자기 얼어붙더니 헐크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들을 바람맞은 채로 독백 중간에 남겨둡니다. 다른 곳에서 로봇 같은 키메라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고 이전에 도망쳤던 같은 사냥꾼들이 뒤에서 매복하려고 하지만 그 생명체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보며 이제 그들을 존재에서 지우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녀는 자신이 늦은 건 아닌지 눈이 커지며 의문을 가집니다. 앞에는 피와 장비가 흩어져 있고 절벽 가장자리에서는 깜빡이는 푸른 에너지 공이 서서히 사라져 사냥꾼들이 도망쳤을 거라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두고 떠났고 아이와 동물의 발자국이 섞여 있는 걸 보니 실험 대상이 싸움 중 형태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괴물 사냥꾼이 전에 말한 걸 떠올린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탈출해 게이트로 뛰어든 실험체라고 했다.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자유롭게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재료가 희귀해서 작고 컴팩트하게 만들었다. 아이처럼 차오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음을 참기 힘들어한다.
이 기계적 작은 악당이 어떻게 아부비 등급 사냥꾼들을 망가뜨렸는지 깨달으면서 한편 지친 사냥꾼 듀오로 돌아가서 김은 절박하게 성주를 흔들며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성주는 온몸이 오염되었다며 이제 끝이라고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김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주는 남은 힘으로 김에게 가족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은 버티라고 소리치며 기적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시야에 들어오자 김은 즉시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짐을 모두 들고 여유롭게 돌아오는 차원이었습니다. 괴물 사냥꾼이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무릎을 꿇고 천아버지에게 두 사람 모두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웅은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에게 게이트 스톤이 없다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김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2장의 천만엔 수표를 건네며 제발 게이트 스톤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정말 죽을 거라며 계속 중얼거립니다. 한편 차오는 돈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총액을 상상해봅니다. 이 세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 세계에 도착하면 정말 유용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혼란스러운 마음의 모든 관대함을 모아 그는 게이트 스톤을 꺼낸다. 김은 완벽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며 그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고 이 친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괴물 사냥꾼은 파트너에게 달려가 최대한 빨리 나가자고 외칩니다. 차오는 2장의 수표를 보며 어디에 숨길지 고민합니다.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가는 동안 저는 현재 게이트 스톤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100만엔에 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라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느끼며 성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대신 잔돈을 주겠다고 편하게 말합니다. 김은 혼란스러워하다가 차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가 파트너에게 직접 만화를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즉시 그만두라고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화를 전이하는 것은 위험하며 잘못 반응할 경우 두 사람 모두 즉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당황하지만 그 순간 성주가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몸 안마력이 정화되자 그는 김을 눈물로 가득 찬 포옹으로 끌어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차온이 떠나려고 돌아서자 성주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외칩니다. 김은 여전히 충격에 얼어붙어 차온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애쓰고 있는 동안 우리의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 잠시 밖에 멈춰서서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침입자가 없다는 것을 감지한 후 만드라고라 식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잎은 축 처지고 슬퍼 보이며 이는 즉시 경고 신호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흙에 심고 나서 그들이 괜찮을지 궁금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들의 우울한 표정을 보며 원래 서식지에서 뽑혀 나온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배고픈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가설을 시험하기로 한 저는 만화를 조금 흙에 주입한다. 괴물 식물들은 에스프레소를 마신 듯 즉시 활기를 띠고 친구는 그 결과에 미소 짓는다. 잎이 무성한 새 룸메이트들과 대화 중 그는 뒤에 무언가를 느낍니다. 아마 사냥꾼들이 쫓던 기계 생명체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 존재가 여기까지 따라온 게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무시하기로 하고 그는 돈을 숨기고 전리품 가방을 정리합니다. 알고 보니 여분의 옷, 침낭, 요리 도구를 넣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라면 한 봉지가 들어와 반짝였다. 마지막으로 먹었던 건 고아원에서였고 그때의 향수가 강하게 밀려왔다. 배고프고 들뜬 그는 바로 요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레시피를 최대한 따라가며 물을 얻으러 호수로 가지만 적당한 양을 어떻게 측정할지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기 전에 날카로운 이빨에 호수 물고기들이 갑자기 뛰어올라 한 입 베어 물려는 듯 보였다. 사람들이 라면에 맛을 더하려고 이것저것 넣는다는 걸 기억하며 그는 손가락을 준비하고 불쌍한 물고기 하나에 비늘을 튕겼다. 다음으로 그는 계란과 아마도 양파 같은 재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캡슐 모양의 계란을 발견하고 몇 개 집어듭니다. 실제로 파가 없어서 신선한 나무잎으로 대신하기로 합니다. 대충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그는 모든 것을 냄비에 넣고 준비가 충분하다고 결정합니다. 그때 작은 로봇이 배를 움켜잡고 배고픈 듯한 모습으로 요리 냄비를 바라보며 나타납니다. 한편 천은 불을 붙이고 지침서에 생선을 언제 넣으라는 말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냥 모든 재료를 함께 끓이기로 합니다. 냄새가 냄비에서 피어오르자 괴물 식물들은 즉시 역겨워하며 헛구역질을 시작하고 저는 조용히 라면이 항상 이런 냄새였나 궁금해합니다. 음식 냄새가 기계 생물에게 퍼지자 그 생물은 음식의 순수한 향기에 취해 흔들립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다가 갑자기 강아지로 변합니다. 실험실에서 인간들이 개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이용하기로 결심한 후 차온에게 다가가며 가짜로 낑낑거리며 동정을 유도하려 합니다. 차온은 이 모든 걸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놀라지 않는다. 그는 그 존재가 단지 경계를 낮추려 하고 부상은 꾸며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귀여운 강아지 같은 행동을 보며 그는 그것이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그런 것이 실험실에서 악마의 세계로 혼자 탈출했는지 궁금해한다. 장난스럽게 그는 그것이 라면을 먹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생물은 바로 침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성인 남자도 쓰러뜨릴 수 있는 엉망진창의 치명적인 국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한 입을 먹는 순간 강아지는 맛을 처리하려고 멈춥니다. 하지만 저는 반면에 고아원에서 먹었던 전골의 기억이 떠오르며 미소를 지으며 그때와 똑같은 맛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 맛이 실제로는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맛있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불쌍한 맨드라고라는 독한 냄새 때문에 곧 다음 생으로 떠날 지경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차는 개에게 이제 청소할 시간이니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기계 강아지가 절뚝거리며 떠나자 차오는 이전에는 다른 다리를 절었었다고 무심코 지적합니다. 로봇은 급히 원래 발로 절뚝거리며 돌아가고 차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쓴다. 설거지를 마친 후 그는 세탁을 하러 가서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막대기로 꽃가루가 묻은 옷을 두드린다. 꽃가루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는 마치 원시인처럼 가죽 옷만 입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천을 찢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두드리려고 하지만 한 번의 휘두름으로 바위가 부서지고 옷도 함께 망가져 버립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 후 그는 한숨 쉬며 마지막 옷을 집어듭니다. 그때 로봇 생명체가 여전히 근처에 머물며 멀리서 그를 관찰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전에는 바위로 변장했고 그 전에 그는 설거지를 할 때 물고기로 변장했으며 그 전에는 꽃을 돌볼 때 나무로 변장했었습니다. 그는 그 생명체가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며 조용히 형태를 바꾸고 직접 다가오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벌이 그 생명체의 코에 앉자 그것은 깜짝 놀라며 벌을 싫어한다고 외칩니다. 행동을 보니 그는 그 생물이 5살 이하일 거라 추측합니다. 그것의 말투는 기계적이고 어색한데 이는 인공적으로 기억이 심어진 어린 키메라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생명체가 자신을 인식하게 하며 개나리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는 빨래를 마치고 그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중얼거린다. 불행히도 그는 옷이 자신에게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들인 노력이 아깝게 느껴진다. 그는 세탁물을 실크실에 걸고 만드라고라들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 생물은 순간을 포착하여 그가 막 세탁한 셔츠를 잡아 입고 그와 닮고 싶어 합니다. 셔츠를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한 후 작은 인간 소녀로 변신합니다. 그는 만드라고라 아이들이 흙 속에서 힘들어하는 걸 발견합니다. 잎은 시들고 뿌리는 말라가고 있는데 이미 잡초를 다 제거했기에 이상합니다. 궁금해하며 그는 주변을 파헤쳐 보았고 흙이 여전히 벌레와 잔해로 가득 차 있어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흙을 갈아엎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실수가 만드라고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집 크기만 한 정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계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나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녀가 그 집이 그의 것인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악마의 영역 출신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녀를 조금 놀리기로 결심하고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가 어떤 부족 출신인지 묻습니다. 그 질문에 그녀는 당황하지만 폭포 너머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며 그가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농담으로 코코넛 부족 출신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당연한 일인 듯 보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셔츠에 대해 묻자 그녀는 부족에서는 발견한 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의 논리가 재미있어 셔츠를 가지라고 하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에서 쫓겨났다고 대답하며 부끄럽게 그와 함께 여기 머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벌레도 없고 실제 집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전해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강아지 눈빛 연습하듯 긴장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동안 그는 그녀가 단지 평화로운 휴식처를 찾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가 집안일을 돕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한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어떤 임무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드라고라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채소밭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막대를 잡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며 이 일을 할 만큼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마치 스펀지 케이크처럼 땅을 완전히 파헤칩니다. 그녀가 땅을 쉽게 파헤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녀가 평범한 척을 정말 못하거나 그냥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녀는 이름이 없어서 당황한 듯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전에 본 꽃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이 김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그녀가 개나리에서 이름을 따온 걸 알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이름에 전념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반복한다. 곧 밭이 준비되고 천은 심지어 그 주위에 깔끔한 작은 돌담을 세운다. 만드라고라 뿌리가 기뻐 보여 그는 이 일을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이 조용해집니다.
그는 분위기가 바뀐 걸 알아차리고 왜 우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만드라고라가 친구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해요. 이는 그를 잠시 멈추게 하고 실험실에서도 우정 같은 것이 있을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가 더 묻기 전에 날카롭고 높은 비명이 숲을 가로지른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단지 괴물들이 서로 사냥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곳에서 배경음악이라니 정말인가? 그러나 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웅크리고 그에게 그녀가 그의 장소를 찾기 전에 작은 병아리를 봤다고 말하며 그 병아리가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차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는 그 병아리가 이미 물린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마도 곧 먹힐 거라고 솔직히 말해요. 그녀가 떨고 있는 걸 보며 그는 그녀가 구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고 있다는 걸 짐작해요. 그녀는 괴물을 구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고 그는 세뇌가 여전히 그녀를 정신적으로 가둬서 선택을 못하게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병가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으니 돌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말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가기 시작했다. 한편 숲속에서는 말벌 같은 괴물들이 두 줄의 무시무시한 옆 이빨을 드러내며 부상당한 병아리를 공격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마무리하려는 순간 김이 카페인에 취한 토네이도처럼 뛰어들어와 그들의 머리 중 하나를 날려버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병아리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싸움 중 그녀는 실험실에서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다른 키메라 아이들은 그녀가 순위 전투 시험에서 늘 1등인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이들이 가장 무섭고 실패 확률이 높은 실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봉제 인형을 빼앗고 그녀를 바닥에 밀치며 자신들이 한 번쯤은 이기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계속 발로 찼습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괴물들을 마주하고 그녀는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약한 사람에게 집단으로 덤비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외치고 주먹을 휘둘러 마지막 말벌을 다른 차원으로 날려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천은 만드라고라 뿌리에 만화를 주면서 아마도 조용한 식물 아빠처럼 느끼고 있을 때 김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는 병아리를 품에 안고 도움을 외치며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깨어날까봐 겁이 나서 그녀에게 진정하고 숨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작은 털뭉치가 뭔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김은 불쌍한 털뭉치가 죽어가는지 걱정하며 계속 울고 있지만 천은 침착하게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작은 털뭉치에 약간의 만화를 주입하고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합니다. 모든 괴물의 마법은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괴물이 작아지고 색이 변했지만 천은 즉시 이것이 예전에 가죽을 벗긴 같은 생물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그는 셜록처럼 포즈를 취하며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김은 계속해서 그것이 죽을지 물어보지만 차오는 그것이 단지 영양실조 상태일 뿐이고 굶주림 때문에 쪼그라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이미 그것에게 만화를 조금 주었다고 말하며 그냥 놔두면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은 갑자기 트라우마 회상에 빠져들며 그녀의 마음은 그 실험실과 찢어진 인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슬픈 팬케이크처럼 계속 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꼭 안고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자신이 잘 돌볼 테니 키울 수 있냐고 묻습니다. 채요는 미소 지으며 너무 커지면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조금만 먹일 거라고 답합니다. 그녀의 귀여운 공격에 그는 결국 굴복하고 그녀의 눈은 마치 7월 4일처럼 빛나며 그는 그것이 그들의 경비견 아니면 경비새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농담합니다. 바로 그때 털뭉치가 눈을 뜨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결국 천을 알아보고 낮고 위협적인 소리를 냅니다. 김은 그 소리에 놀라 그것을 들어 올리며 드디어 말을 한다고 외칩니다. 새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다시 앉아 그것은 무력하게 버둥거리고 천은 어색하게 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털뭉치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놓아달라고 하고 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잠시 후 김은 그것을 미라처럼 감싸고 치료가 끝났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이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새가 계속 몸부림치는 동안 그녀는 비둘기처럼 행동해서 쿨하고 부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을 본 차는 조금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화난 새는 김이 그런 터무니없는 이름을 지었다고 화를 내지만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가 목마른 것 같다며 머리에 물 한 양동이를 부어버립니다. 그녀는 당황해 잠시 멈추고 왜 새가 부풀어 올랐는지 천에게 묻습니다. 그는 이제 수분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자 그녀는 대신 먹이를 가져오려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동안 차오는 그들의 물건이 쌓이고 있어서 이제 제대로 된 수납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무를 자르려 하자 마치 싸구려 종이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잘 만들었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손뭉치는 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질린 듯 그건 부드러운 나무라서 당연히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천은 나무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색의 나무가 가장 강한지 묻습니다. 새는 즉시 빨간 나무라고 대답하지만 중간에 멈추며 자신이 이해되었다는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 생명체는 놀라 채연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을 들었는지 궁금해하며 눈을 맞춘다. 그것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채연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텔레파시가 실패하자 천은 순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빨간 나무가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라는지 궁금해하고 새는 자신의 정신력이 차단되었음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결국 그것은 연기를 멈추고 차온에게 들을 수 있는지 솔직히 묻습니다. 차온은 그것이 실제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는 괴물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반문합니다. 그는 그 새가 모든 역경을 딛고 태어난 정말 희귀한 지능형 괴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차오는 전에 본 새가 맞냐고 묻습니다. 털뭉치는 맞다고 하며 그를 다시 보고 싶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천이 그 생명을 구해준 덕분에 새는 다시 만나면 은혜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천은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에 새는 당황했지만 한숨을 쉬고 숨을 고른 뒤 그를 빨간 나무들로 안내하기로 합니다. 한편 멀지 않은 곳에서 김은 불덩이를 피하며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달리고 있으며 공격하는 사람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너무 뜨겁다고 외치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그녀를 얼굴부터 흙 속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실험실이 자신을 찾아냈다고 생각하며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정신이 멈출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불 속에서 누군가가 나오는데 마치 3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긴 머리가 극적으로 흩날리고 있다. 엑스트라, 추적기를 보며 그녀가 찾던 기계 생명체임을 확인한다.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며 목숨이 위태롭다고 중얼거린 후 김에게 불덩이를 던진다. 김은 패배감에 그저 바라본다. 그러나 닿기 전에 우리의 영웅은 고전적인 차드의 움직임으로 그녀 앞에 서서 파리를 쫓듯이 공격을 쉽게 무력화합니다. 쿠는 그에게 나무 방향은 기다려도 된다며 지금은 소녀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차오는 김이 불을 두려워하고 불안정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는 먼저 불을 끄기로 하고 털뭉치도 동의하며 아이를 공격하는 건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있는 라푼젤이 채온을 노려보며 그를 원시인이라고 비난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때려눕히겠다고 위협합니다. 차오는 그 라푼젤 코스프레하는 사람이 너무 말이 많다고 받아치며 그를 즉시 화나게 만듭니다. 그 남자는 차온이 그의 극적인 순간을 망친다고 외치며 거대한 불덩이를 던집니다. 차는 손가락 하나로 프리저의 기술을 사용해 그 공격을 마치 생일 촛불처럼 날려버립니다. 라푼젤 뒤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멍하니 서서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이미 늦어 잔해 더미에 묻히고 맙니다. 잠시 후 차온이 김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김은 눈물을 닦으며 불을 꺼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차온은 다음번에 무서울 때는 그 두려움을 직접 때리라고 충고합니다. 그가 라푼젤 쪽으로 걸어가며 머리카락을 잡고 격려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손에 든 가발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아래 사람이 완전히 반짝이는 대머리 증후군을 앓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김은 대머리를 보고 웃으며 그 남자가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녀를 힐끗 보며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사람에게 휘둘렸는지 궁금해합니다. 피닉스 손뭉치가 나서서 그의 정신공명 능력을 사용하여 김이 겪었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능력은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마치 자신이 악을 발명한 듯 깔깔대는 미친 과학자를 본다. 그 남자는 반쯤 의식이 있는 김에게 다가가고 김은 서서히 자각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의 손가락이 작은 횃불처럼 타오르며 내구성 테스트라며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차오는 부드럽게 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하나씩 끊도록 돕기로 결심합니다. 작은 불사조를 보며 대머리 박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자 김의 눈이 장난기 가득한 아이디어로 반짝입니다. 그들은 함께 불쌍한 남자를 큰 바위에 묶고 폭포에 매달아 놓습니다. 김은 물이 그의 불을 꺼서 덜 무섭게 만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남자가 깨어났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김은 팔짱을 끼고 재미로 그를 나쁜 대머리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소녀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냄비를 무기처럼 들고 그를 노려봅니다. 그가 뭐 하냐고 묻자 차는 라면 위에 물을 길러 간다고 합니다. 김은 차온의 생선 라면이 최애 음식이라 금세 기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코코넛 부족도 생선 라면을 먹는지 놀리듯 묻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코코넛 부족이 생선 라면을 정말 사랑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편 대머리 남자는 조용히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며 자신을 잡은 사람이 최소한 A급 사냥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차온이 그 이상의 힘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룹이 라면 재료를 모으는 동안 대머리 남자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며 폭포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 옆에서 라면을 먹는 것이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김은 작은 바다 괴물처럼 물에서 나와 팔에 물고기 괴물 3마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녀의 수확물을 보고 2마리는 돌려보내고 하나만 남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해산물 시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대머리 남자는 옆에서 반쯤은 경악하고 반쯤은 혼란스러워하며 저 물고기 괴물을 라면에 넣으면 라면이 바닷물 맛이 날까 궁금해한다. 그는 그들이 냄비에 너무 많은 물을 부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라면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요리의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치고 자신을 빨리 풀어주면 요리를 맡겠다고 약속합니다. 대머리 남자는 임시 목자의 테이블에 서서 요리쇼에 나온 것처럼 상상 속 무대 조명이 그를 비추는 듯한 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라면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한 그릇에 그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굶주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며 라면을 순수한 음식이라 부르고 가장 클래식한 조리법에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로 다른 조리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전히 직감에 따라 물을 3사람분으로 맞추어 붓고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넣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약 4분 30초가 걸릴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심장 박동을 이용해 초를 세기 시작합니다. 약 200번의 박동이 지나갔다고 생각한 후 그는 면을 들어 올려 완벽한 쫄깃한 식감을 위해 공기에 맞닿게 합니다. 그가 요리를 마치고 나서 김치는 없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한숨을 쉰다. 그는 자랑스럽게 라면을 내놓고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바로 먹기 시작한다. 첫 입을 먹자마자 그들은 맛의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김은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은 임무를 수행하듯 자신의 몫을 집중해서 먹었습니다. 조금 후 그룹은 배가 부른 채로 앉아있고 대머리 남자는 그들의 평을 기다리며 어색해합니다. 천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대접한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는 어떤 요청이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머리 남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천의 지도를 부탁하며 자신을 남기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떤 지도를 말하는 건지 묻습니다. 남은찬이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라며 그가 장기 훈련을 위해 이 집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짜 요리사 자격증을 은근히 자랑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 아버지와 프라이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유용해 보이려는 듯 막 남은 인간과 악마의 영역을 오가며 물자를 가져오겠다고 제안하며 심지어 수업료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진짜 목표가 A클래스 헌터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소녀는 왜 그가 김을 공격했는지 묻습니다. 남은 망설이며 차원이 기계 생물을 뜻하는지 묻지만 천은 그를 끊고 그녀가 코코넛 부족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한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고 아이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헌터 승급 시험을 통과하고 싶었다. 그 말을 듣고 차오는 팔짱을 끼고 스파링을 제안했다. 남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나리가 나서서 불 던지는 아저씨와 다시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남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자신을 과소평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오는 그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아담한타이트로 만든 바위를 부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남은 A급 헌터만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그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김은 바위와 그의 자신감을 한 번에 깨뜨렸다. 알고 보니 남은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 구구단을 배우고 있을 8살 때 이미 그의 능력을 각성했다. 그때부터 그는 홀린 듯 훈련에 몰두했고 빠르게 계급을 올라가 나이 많은 헌터들이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20살의 그는 이미 확고한 B급 헌터였습니다. 밝은 미래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여러 분야에 울려 퍼지는 최고의 사냥꾼이 되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성하는 나이에 그의 머리카락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20대 동안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슬픈 추억이 되었고 결국 빛나는 머리와 포기한 듯한 비극적인 헤어라인만 남았습니다. 그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은 돈 낭비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재능과 매력을 가진 잘생긴 천재는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머리카락과 함께 자신감도 사라졌고 그로 인해 그의 사냥꾼으로서의 성장은 급격히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악마의 영역에서 신비로운 액체 금속을 발견한 과학자 한 박사가 출연한 TV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실수로 그것을 머리에 쏟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90세임에도 진행자가 대머리 치료제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남은 희망에 차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의사는 대신 그 액체를 사용하여 기계 생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남은 인간이 다리 달린 토스터보다 탈모 치료제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정신을 잃을 뻔했다. 며칠 후 그는 기계 생명체가 악마의 영역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악마의 영역에는 법이 없었기에 그는 그것을 잡아 대머리 머리에 금속을 붓기로 계획하며 뒤쫓았습니다. 불행히도 현실은 그가 아이에게 당했을 때 예상보다 더 심하게 그를 때렸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남이 한 방도 맞히지 못했다고 언급합니다. 채연은 그에게 더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자신의 스파링 파트너로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친구는 붉은 나무 선반을 완성하며 구에게 아이디어를 고맙다고 말하고 남을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맞았음에도 그는 침착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조용히 손에 불타는 낫을 소환합니다. 구는 남이 불을 잘 다루지만 여전히 아이에게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은 침착하게 김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 사실은 확실해집니다. 남은 앞으로 돌진하며 불타는 낫을 휘두르지만 김은 마지막 순간에 몸을 액체로 변형시켜 빠져나갑니다. 그 불쌍한 남자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형태를 잡고 그의 얼굴을 차서 그를 날려버리고 그는 큰 소리와 함께 절벽에 부딪힌다. 쿵크 김은 당당히 서서 더 이상 불이 두렵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남은 멍한 상태로 누워서 자신의 잠재력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도 그는 다시 일어섰다. 상황이 나빠 보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며 그는 그녀에게 다시 도전하지만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멈춘다. 차는 그를 보며 악마의 영역에 얼마나 있었냐고 묻습니다. 남은 얼굴을 닦으며 9일째라고 답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더 오래 있으면 만화 부패로 죽을 거라고 말하고 남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는 그에게 클래스 레벨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남을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그 남자는 헌터 시험에서 3년 이상 실패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도 6년 동안 실패했다고 인정합니다. 채연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며 만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돌아가면 만화를 정화하라고 조언하고 남은 형이라고 부르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차오는 언젠가 그를 A급 헌터로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포털 근처에 서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인간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모두가 즉시 라면을 외칩니다. 김은 미소 지으며 안전히 다녀오라 하고 남은 다음번엔 꼭 이기겠다고 답합니다. 포털 통과 직전 그는 돌아서서 누가 가발 봤냐고 묻지만 차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후 그는 남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천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작은 털뭉치는 남이 그들을 배신하고 다른 헌터들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는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는 남이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조용히 확인합니다. 이 대화는 천이 남이 훈련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김은 그가 정말로 그 작은 털뭉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의 조언에 따라 수납 선반을 만들었다고 무심히 말합니다. 방이 깔끔해 보이는지 묻자 김은 너무 어두워서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차오는 눈치채고 창문을 더 추가해 햇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김은 밝아진 모습이 마음에 드는 듯 미소 짓고 이는 소년이 밤에도 방을 어떻게 밝게 유지할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김이 불빛을 어떻게 마련할지 묻자 채연은 자연스럽게 빛나는 글로우스톤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그는 이를 천장에 걸어 부드러운 밤하늘처럼 방을 밝히려 합니다. 군은 긴장해서 땀을 흘리며 차니 그 발광석을 어디서 구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차는 화산 지역을 방문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군은 바로 그곳이 사냥꾼들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라고 경고하며 조용히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덧붙입니다. 차는 구가 고향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김도 그것을 눈치챕니다. 그녀는 천에게 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새가 화난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천은 구가 화산 지역에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혼자 가겠다고 제안합니다. 김은 즉시 남기를 거부하고 이제 불이 두렵지 않으니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천은 구를 보는데 구는 한숨을 쉬며 어차피 처리할 일이 있으니 자신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팀 전체가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할 때 근처 만드라고라 뿌리들이 잃어버린 가발을 들고 들판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주인의 불행을 전혀 모릅니다. 멀리 화산 지역 깊숙한 곳에서 땅이 용암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린다. 불길한 생명체가 머리를 들고 끝없는 불지옥 속에서 메아리치는 무시무시한 울음을 내뱉는다. 악마의 영역에는 가장 용감한 사냥꾼조차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화산 지역입니다. 우선 공중에 떠다니는 재가 너무 뜨거워서 인간의 피부를 태울 수 있으며 섞여있는 뜨거운 가스는 폐를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김은 마치 온천인 것처럼 용암에 발을 담그고 있다. 작은 피닉스는 말문이 막혀 그저 바라볼 뿐이다. 이 작은 털뭉치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소년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오는 자신이 키메라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변신 후 이 형태로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불사조에게 같이 가도 되냐고 묻고 작은 손뭉치 같은 존재는 혼자 있는 것보단 낫다고 말합니다. 둘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며 김은 그 대화에 끼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가 예전에 그의 과거를 물어봤던 것을 떠올린다. 그녀는 웃으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미 그가 자신처럼 악마의 영역 출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들은 화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김은 A 본구리처럼 보이는 곳에서 두꺼운 연기가 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찾던 빛나는 돌을 발견합니다. 아래쪽에서 거대한 불꽃 두꺼비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김은 근처에 다른 두꺼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구사부는 상황을 빠르게 이해합니다. 수컷 두꺼비는 암컷이 가는 도중 죽어 슬퍼합니다. 그는 암컷 등이 너무 뜨거운 곳에 쓰러져 등에 있는 알들이 살아있는 채로 익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털뭉치는 슬픈 운명에 슬퍼합니다. 그때 소년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김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화산 분화구 중심으로 뛰어듭니다. 그가 두꺼비 앞에 착지하자 두꺼비는 살기를 띠며 그를 노려봅니다. 경고 없이 그 짐승은 그를 향해 거대한 불길을 뿜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불길을 가로질러 달려가 두꺼비에게 손가락을 뻗어 코를 톡 건드린다. 그 단순한 터치에 거대한 생명체가 즉시 쓰러진다. 알고 보니 저는 독사에서 추출한 강력한 독을 사용했는데 이 독은 독에 저항력이 있는 불도마뱀도 기절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비록 몇 분 정도밖에 기절시키지 못하지만 그가 불길 속에서 완전히 무사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은 그가 괜찮은지 물어본다. 그는 자신의 몸에 불두꺼비 세포도 있어서 완전히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주의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몇 개의 알이 이미 익은 것을 알아차리지만 남은 알들이 살아남도록 세심히 신경 씁니다. 아빠 두꺼비가 깨어날 때쯤 그는 등 뒤에 알들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죽은 짝에게 경의를 표하러 갑니다. 그 후 그 생명체는 높이 뛰어올라 김의 옆에 착지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련한 눈길을 한번 주고 그녀는 그것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기운을 차립니다. 채원은 그것이 사실 자신의 짝을 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작은 새의 꿈을 계속하도록 둡니다. 나중에 김은 자신의 머리만 한 바위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발에 돌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불사조는 지쳐서 땅에 앉아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는 예전에 바위를 장난감처럼 던지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는 그에게 도와줄 필요 없고 계획대로 친구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털뭉치는 즉시 화를 냅니다. 그는 화가 나서 날개를 퍼덕이며 괴물에겐 친구가 없다고 짹짹거립니다. 그는 결국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몇 가지 선물을 남기고 싶다. 우리의 영웅은 지능적인 괴물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당황한 작은 손뭉치는 이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떠나기 전에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한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불사조의 어조가 변합니다. 그는 진지해지며 자신의 지능 덕분에 세상과 그 안에 많은 생물들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또한 저주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지능 없는 원숭이 무리 속에 갇힌 아인슈타인처럼 느꼈습니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불사조가 바위 벽에서 돌을 잡아당기려 애쓰다가 돌이 빠져 아래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김은 큰 깨지는 소리를 듣고 땅에 있는 알이 깨진 것을 봅니다. 그녀는 불사조가 그것을 죽였을까 걱정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껍질이 원래 단단하다고 설명합니다. 안에 있는 아기 새는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계속 밀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김은 아기가 안타까워 집으로 데려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불사조는 부화하면 위험하다고 소리칩니다. 차오는 완벽한 둥지가 있다고 기억하고 그래서 함께 데려가기로 합니다. 김은 그것을 끝까지 들고 가는 것에 완전히 신이 났고 군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알을 처음 본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녀는 알이 처음부터 깨진 것이 그의 잘못이라는 주장으로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듭니다. 소녀는 털뭉치에게 안전할 거라고 안심시키고 채굴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머리카락이 부족한 남자가 더 많은 것을 기다리는 걸 보고 놀랍니다. 남은 신나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자랑합니다. 천이 무겁다고 경고하자 가방은 땅에 떨어집니다. 답답해하며 남은 그가 뭘 들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남자가 살짝 울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얼굴에 붕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드럽게 묻습니다. 싸움을 했다고 생각한 우리 소녀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얻어맞는 사람입니다. 당황한 남은 얼른 음식을 준비하러 달려갑니다. 나중에 김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의 영웅에게 발광석으로 뭘 만드는지 묻습니다. 그는 전구로 쓰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뛰어난 아이디어에 김은 놀랍니다. 그가 불꽃 두꺼비를 도운 방식은 그의 큰 마음씨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아빠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코코넛 부족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을 때 김은 입을 다물기로 합니다. 한편 가까운 어딘가에서 불사조가 석양의 따뜻한 열기 속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3가지 위협이 쌓인 탑에 의해 습격당합니다. 맨 위에 만드라고라는 아래 것들을 튕겨내고 드릴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작은 말썽꾸러기는 하얀 지글리퍼프에서 튕겨나갑니다. 나중에 일광욕을 하느라 바쁜 남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고구마 요리를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는 적은 노력으로도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요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과구는 그것에 정말 감명을 받았지만 차오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남은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헌터 협회에 지원하러 가는 길에 A급 랭커들에게 붙잡혔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같은 산소를 마시며 아우라를 소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화나게 했고 그는 그들과 싸웠고 나머지는 역사입니다. 남은 그들이 자존심이 머리카락처럼 빠르게 떨어졌냐고 물었을 때 화가 났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찬이 다음 시험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친구는 60일 후에 올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남에게 개인 코칭을 제안하고 대머리 남자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일이 김으로부터 설거지를 넘겨받는 것이라는 말을 듣자 그의 열정은 식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반짝이는 돌에서 화산재를 씻어내야 했고 그로 인해 불쌍한 남자는 놀랐습니다. 그는 특별 훈련에 대해 물어보지만 친구는 평생 B급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다면 하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는 김과 낚시를 떠나고 남들이 믿는 것과 달리 노력과 인내로 현재 위치에 오른 사람으로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서 그는 무거운 가방을 숲으로 끌고 갑니다. 장면은 강으로 바뀌고 김은 아무것도 잡지 못해 짜증이 납니다. 그녀는 대머리 남자가 물고기를 다 잡아채는 걸 보고 질투합니다. 한편 남은 물고기 잡는 걸 도와달라고 스승에게 외칩니다. 물타입 몬스터가 그의 약점이라 그의 살을 원하고 있습니다. 천은 그의 무능함에 짜증이 나서 몸에 마법 장벽을 두르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머리 남자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소차는 그에게 수정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가 만지는 순간 그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떨립니다. 우리의 영웅은 이것이 원시농축 마법을 담은 희귀한 돌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남의 몸도 마법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사용이 서툴다고 덧붙입니다. 그 순간 그는 대머리 남자의 가슴을 찌르고 그의 몸 안에서 마법이 순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남에게 그 회로를 따라 흐르는 마법을 느껴보라고 말하고 확실히 그의 팔은 곧 은비도라로 감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남에게 팔의 만화를 흐르게 하여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다시 돌을 집어들라고 지시합니다. 대머리 남자는 그의 내면에 사이타마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그것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남은 스승의 천재적인 집안일 계획이 결국 목적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미친 듯이 웃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몸에 만화를 흐르게 하며 계속 일하라고 말하고 중고 가게에서 온 원펀맨은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날 밤 늦게 세 사람은 빛나는 돌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는 낮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중에 김이 조용히 나가는 것을 보고 깨어납니다. 그는 김을 따라 나가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드레스가 더러워져 속상해합니다. 그녀는 가을가에 무릎 꿇고 조심히 드레스를 빨며 다시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아기 불사조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고 곧 찬이 나타나 왜 한밤중에 옷을 빨고 있는지 묻습니다. 군은 그 질문에 비웃으며 그녀가 갈아입을 다른 옷이 없는 여자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말을 듣고 차오는 잠시 멈춰서 옷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녀의 필요를 간과했을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김은 세탁을 마치고 자랑스럽게 물에서 나왔지만 구와 차온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천은 밤 공기가 좋다고 무심코 말하며 손뭉치와 산책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도 산책 중인지 묻자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오는 그녀에게 잠시 멈추라 부탁한 뒤 허리에 밧줄 벨트를 묶고 꽃 몇 송이를 꽂아줍니다. 김의 눈이 즉시 밝아지며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천은 웃으며 개나리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라고 말해요. 갑작스러운 덤불 속 바스락거림에 김이 움찔하지만 천은 그녀에게 그저 강철 메뚜기일 뿐이라며 안심시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녀에게 옷이나 신발이 필요한지 부드럽게 물어보지만 그의 어조는 가벼운 것보다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다. 김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준 옷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차오는 실상구 빈민가 근처 인간 세계를 방문하며 김이 한 벌의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지인들은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지만 그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김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그녀가 겪은 일들 때문에 인간 세계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슬럼가 근처에서 옷가게를 찾으며 혼자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 저렴한 곳을 안다며 10,000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천은 잔돈을 바꾼 후에 지불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소년은 그가 다른 세계에서 강도당한 또 다른 빈털터리 초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은 천에게 옷값은 있냐고 물으며 보통은 먼저 돈을 받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하겠다고 말하며 따라오라고 합니다. 천은 아이가 자기 이름을 봉수라고 소개하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었다. 하지만 봉수는 그저 웃으며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걸어가며 천은 빈민가가 수년간 얼마나 변했는지 조용히 본다. 하지만 더 생각하기 전에 봉수가 최근에 각성했는지 묻는다. 차오는 눈썹을 올리며 자신이 그렇게 보이냐고 묻자 봉수는 그가 장비 없이 포탈에서 나왔기에 차온이 마계에서 강도를 당한 줄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위로하며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말해요. 차오는 웃으며 봉수가 어린아이치고는 많이 안다고 해요. 기분 상한 봉수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17살이고 영양 부족으로 작아 보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걷던 중 차오는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깡패들을 봅니다. 봉수는 그의 시선을 눈치채고 빨리 13구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해요. 11구역에 스페이스 갱이 이사 온 후 그곳의 평판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경찰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그곳은 이제 사실상 무법지대가 되었어. 그는 그들이 현재 빈민가의 안전한 가장자리인 12구역에 서 있다고 덧붙였어. 채원은 조용히 듣고 13구에 있는 고아원이 아직도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편 작은 옷가게에는 하나 사면 하나 무료라는 표지가 있지만 주인은 지쳐 보인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여유조차 없는 곳에 가게를 연 것을 후회합니다. 그녀의 재고 절반이 아동 복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사업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문이 삐걱 열립니다. 봉수는 먼저 들어와 박 여사님이라며 밝게 인사한다. 그녀는 결혼 안 했다며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는 웃으며 차온이 옷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영웅은 옷거리를 둘러보러 간다. 박 씨는 봉수를 불러 돈 없는 사냥꾼들을 자꾸 가게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 꾸짖으며 이미 결제되지 않은 외상 장부가 쌓여 있다고 불평합니다. 아이는 뺨을 세게 잡아당기며 자신을 변호하려 애쓰면서 그 남자가 돈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가게 주인은 차온이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봉수는 적어도 그 남자는 잘생겼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예전에 돌아가신 오빠를 떠올리게 하는 불쌍한 사냥꾼들을 데려오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그런 말 거의 안 했다고 반박하며 이렇게 계속되면 둘 다 길바닥에 나앉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봉수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도움 요청 안 했다고 쏘아붙이지만 박 씨는 지친 보호자처럼 한숨 쉬며 그에게 씻고 오라고 하며 나중에 돈 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차원이 끼어들어 침착하게 옷을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1천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며 그게 전 재산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광경에 박과 봉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박은 즉시 격식을 차리는 모드로 전환하고 봉수는 서둘러 의자를 꺼내 새로 온 VIP 손님을 위해 쿠키와 음료가 있는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봉수가 채연의 목에 냅킨을 두르는 동안 박은 성인 패션부터 아동복까지 모두 판매한다고 신나게 설명합니다. 차오는 간단하게 유치원 여자아이 옷과 자신을 위한 몇 벌의 옷 그리고 신발을 요청합니다. 박은 아이 옷이 그녀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즉시 밝아지며 레이스, 캐주얼웨어 그리고 끝없는 분홍색의 최신 봄과 여름 컬렉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봉수는 마치 계산대에서 과하게 열정적인 조수처럼 그의 옆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고 있다. 박은 100개가 넘는 물건을 팔고 대부분의 재고를 비웠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녀가 옷을 배송해 줄까요? 라고 묻자 차오는 직접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수에게 양복과 100만 원을 주며 아직 부탁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봉수는 차온을 언급했던 여관으로 안내하며 불안해합니다. 차온이 들어가자 봉수의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는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돈과 옷을 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인신매매범들이 친절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차온이 박처럼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차온이 나왔을 때 여관 주인이 괜찮고 장소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봉수에게 열쇠를 주며 이제 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1년치 임대료와 식사비도 모두 지불했다고 덧붙이며 떠나려 합니다. 봉수는 긴장하며 납치가 시작되는 건지 중얼거리고 차오는 그를 그곳에 데려온 사람이 봉수 자신이었다고 상기시킵니다. 포털이 그의 뒤에서 빛나기 시작하자 봉수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차온이 이렇게 많은 걸 준 이유가 뭔지 묻습니다. 차온은 그 소년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고 하며 자신도 한때 비슷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몸조심하라고 하고 포털이 그를 악마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남은 천이 돌아오자 안도한 표정을 짓고 김은 그가 어디 갔는지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묻기 위해 달려옵니다. 천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선물 사러 갔다고 말하고 김은 그 말에 기쁨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군은 그가 가져온 옷 더미에 놀란 듯 보였고
남은 그중 아무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삐쳤다. 김은 드레스가 귀엽다고 소리치며 천은 그녀에게 마음에 드는 걸 입어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모두가 새 옷에 감탄할 때 통나무 오두막 안에 알이 움직입니다. 차오는 새 옷을 접으며 이 단순한 작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느낍니다. 김은 실크 드레스와 리본 모자를 쓰고 방에서 나와 작은 공주처럼 보입니다. 차온이 그녀에게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인지 묻자 그녀는 수줍게 몇 개 더 입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멜빵 바지를 입으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그녀는 차온의 셔츠를 입고 유령인 척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양한 옷을 입어보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구와 차온은 그녀를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김은 후드티에 인쇄된 병아리가 구를 떠올리게 해서 제일 좋아하는 옷을 고릅니다. 차오는 그녀에게 나머지 옷들을 정리하라고 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닉스가 채연에게 옷을 어디에 보관할 계획인지 묻자 채연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레스룸과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더 많은 나무를 베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천은 웃으며 이미 모든 작업을 위한 견습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을 불러 특별한 고된 훈련을 할 시간이라고 했다. 남은 열정적으로 뛰어와 차온의 가죽 옷을 가져오며 훈련 장비라고 합니다. 차온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남은 그 옷이 도구로 코팅되어 만졌을 때 거의 죽을 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천이 매일 같은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천은 속으로 그냥 제대로 세탁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남에게 대신 입으라고 말한다. 남은 충격을 받아 얼어붙고 채연은 그에게 옷을 입고 나무를 패라고 합니다. 군은 어떤 나무를 잘라야 할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남은 그 옷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논쟁이 계속되기 전에 김이 갑자기 알이 움직인다고 소리칩니다. 모두가 급히 달려가자 천은 그것이 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 생물이 재난급일지 묻고 김은 자신만만하게 아마 귀여운 것일 거라고 말합니다. 김과 남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알이 깨지며 작은 눈이 껍질 사이로 보입니다. 둘은 안에 생물이 나타나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비늘로 덮인 몸, 그리고 날름거리는 혀를 가진 괴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남의 두려움과는 달리 그 생명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새처럼 지저귀는 귀여운 병아리와 뱀의 혼합체로 드러납니다. 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얼어붙고 김은 흥분해 뛰어오릅니다. 작은 생물이 남의 얼굴로 뛰어들자 남은 당황해 비명을 질러 소리가 오두막에 울립니다. 나중에 들판에서 구가 나무를 더 빨리 나르라고 막대기로 남의 머리를 톡톡 두드린다. 이때 남은 환각을 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옷을 통해 스며드는 독 때문에 숨이 점점 무거워진다. 그는 조용히 천이 같은 옷을 입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을 감탄한다. 집 안에서 차는 옷을 다 개고 있을 때 김이 신나서 뛰어들어와 괴물이 빵을 평화롭게 먹고 있으며 잘 행동하고 있다고 알린다. 천은 웃으며 그 생물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름을 고민하다가 뱀 같은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 사사로 정합니다. 그들이 이름을 정하자마자 작은 괴물이 김의 손에서 뛰쳐나가고 그녀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군은 그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하고 천은 그가 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사조가 그 종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군은 모른다고 하면서도 천에게 만드라고라 뿌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천이 이유를 묻자 군은 화산 지역 생물들이 식물형 몬스터를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드물기 때문이며 특히 강한 마력을 가진 것들을 노린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뱀이 만드라고라 밭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가자 군은 그것이 그들의 천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두 사이의 긴장감을 지켜보기 위해 모입니다. 김이 나서서 그들을 멈추겠다고 하지만 차오는 고개를 저으며 마계에서는 괴물들이 스스로 우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 다 아직 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정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사사가 발톱을 세워 작은 만드라골에게 돌진하지만 큰 만드라고라가 빠르게 나서서 공격을 막습니다. 만드라고라들은 삼각형 자세로 다음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곧 두 번째 뿌리 괴물이 방역을 위해 돌진하지만 그 공격은 사사의 꼬리에 의해 막힙니다. 작은 사사는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짓지만 군은 조용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 뒤 작은 만드라고라가 뒤에서 앞으로 뛰어와 작은 주먹으로 사사의 뺨을 때립니다. 그 타격은 가볍지만 사사가 울며 물러나게 충분합니다. 김은 빠르게 달려가 불쌍한 생물을 달래고 진정시킵니다. 천은 만드라고라 뿌리들을 승자로 발표하고 남과 군은 그 싸움이 꽤 볼만했다고 동의합니다. 천은 모두에게 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군은 다시 남의 반짝이는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먼 바다 건너편에서는 독수리 키메라가 마치 급한 듯 물결 위를 빠르게 날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오군은 남에게 더 힘을 내어 목재를 끌라고 계속 재촉하고 김과 사사는 목재의 방수 처리를 위해 점액을 바르고 있습니다. 채연은 빨래를 다 개고 나서 두 밤을 사용 긴 하루의 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에 만족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남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를 거의 미치게 했던 독이 든 가죽 셔츠를 던집니다. 그는 새로 지어진 타르시를 둘러보며 계획에 맞는지 모든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잘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전에 자는 그가 예상보다 잘했다고 말합니다. 김은 방에 은은한 꽃향기가 퍼지는 걸 알아차리고 곧 모두가 그 향기를 느낍니다. 그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아 그녀는 왜 꽃향기가 나는지 묻습니다. 천은 그가 옷에서 자연스럽게 향이 나도록 향기로운 나무를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김은 만드라고라 뿌리와 사사조차 그 향기를 즐기는 것 같아 미소를 짓습니다. 남은 사사라는 이름을 듣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며 눈을 깜빡입니다. 차오는 더 나은 이름이 생각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은 즉시 뱀 병아리라고 하자고 하고 김은 피약을 제안합니다. 마침내 천은 구에게 의견을 묻고 새는 자신 있게 서랍 속 거대한 발자국이라고 이름 짓자고 제안합니다. 궁금해진 차는 구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불사조는 한때 로키 마운틴 편자라고 불렸다고 답합니다. 천은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름 혼란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생물을 사사로 남겨두겠다고 선언하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구가 다음 작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채연은 혼자 살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침입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집 주변에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은 의심 가득한 얼굴로 아무도 그 으스스한 곳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차는 경계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예고 없이 S급 몬스터나 사냥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구는 생각에 잠기며 악마의 에너지가 가득한 재료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해안 지역에 검은 돌보다 밀도가 높은 노란 석영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빛나는 돌을 울타리의 기초로 사용하면 강력할 뿐만 아니라 밤에 부드럽게 빛나서 집이 캠프장처럼 따뜻하게 보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은 해변에 갈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뛰어오르지만 남은 즉시 평정을 잃습니다. 해안 지역이라는 생각만으로도 그를 공포에 떨게 하고 변명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코피가 그를 완벽한 순간에 구해줍니다. 그는 약한 척하며 차온 앞에서 공영에 처한 여인처럼 행동하고 인간 세계로 가서 마력을 빼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천은 이를 허락하지만 늦게 돌아오면 만드라고라 뿌리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 남은 천에게 해안 지역을 경고하며 A급 헌터조차 그곳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는 놀란 얼굴을 하고 남은 그 지역이 2마리의 재난급 괴물에게 지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생물들은 키메라 사냥꾼이었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으며 새 같은 얼굴의 인간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차오는 잠시 멈칫합니다. 한편 해안 지역에서는 사냥꾼들이 그와 같은 키메라 중 하나를 잡기 위한 임무를 이미 수행 중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추적탄을 장전해 날아다니는 괴물에게 던져 맞춥니다. 하지만 그 생물은 전혀 움츠리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날아갑니다. 그것이 물러난다고 생각하며 사냥꾼들은 긴장을 풀고 재난급 이야기가 과장됐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것을 쫓아가 일을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그들을 멈추고 괴물이 둥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2마리의 키메라가 있어서 하나만 쫓기보다 둘 다 추적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젊은 사냥꾼 중 한 명이 60년이 지나도 키메라들이 어떻게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괴물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몸이 인간처럼 남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장은 그것들이 인류 발전을 위한 오래된 프로젝트에 실패한 실험 잔재라고 답합니다. 키메라가 한때 큰 성공으로 여겨졌지만 실패한 것들은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사냥꾼 중 한 명이 하늘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소리보다 빠르게 그들 쪽으로 돌진하는 생물을 봅니다. 선장은 눈을 크게 뜨고 즉시 모두에게 방어막을 올리라고 외칩니다. 강력한 날갯짓 한 번으로 키메라는 사냥꾼의 방어막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내며 파편을 날리고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싸움을 선택했음을 늦게 깨닫습니다. 대장은 공포에 질려 멈추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다음 공격이 닿기 전에 김이 금속 방벽을 들고 나타나 공격을 막습니다. 키메라는 공중에서 멈춰서 또 다른 동족을 보고 놀라며 둘 다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김은 참새 아저씨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는 조용히 보기에는 반대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부상당한 사냥꾼이 대장을 불러 기계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장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사냥꾼은 추적 장치를 보여줍니다. 채요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김이 인간 세계에서 가져온 추적기를 아직 가지고 있음을 떠올립니다. 그는 새 키메라에게 자신을 기억하는지 묻고 한때 방을 함께 썼던 것을 상기시키며 몇 번이었는지 물어봅니다. 생명체의 눈이 커지며 채연이 오래 살다 보면 다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키메라가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는 동안 사냥꾼들은 속삭이며 후퇴 계획을 세웁니다. 채요는 그들을 놓아주면 양쪽 모두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지금 일을 끝내는 것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키메라에게 희미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전에서 나는 냄새가 그들이 함께 누웠던 실험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TDA 실험에서 사용된 키메라 세포 융합 약물의 날카로운 냄새와 같습니다. 깨달음이 찾아오고 그 생물체는 그를 예전의 명칭인 16번으로 부릅니다. 장면은 과거로 돌아가 새소년이 여동생을 등에 업고 숲속을 달리던 때로 바뀝니다. 그때처럼 그의 여동생은 실험 부작용 중 하나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주받은 실험실에 그녀를 두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여동생이 그의 날개가 따뜻하다고 약하게 말하자 그는 무력함에 실망의 눈물을 흘린다. 그의 날개는 둘 다를 날아가게 할 만큼 크지 않아서 그녀에게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도와주러 나타나길 조용히 바라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앞에 우리 소년이 손전등을 그에게 비추며 서 있습니다. 새소년이 차온에게 왜 거기 있는지 묻자 차온은 침착하게 상층부에서 그를 처리할 때가 됐다는 말을 들어 경고하러 왔다고 답해요. 새머리는 그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는 그와 여동생이 3일 후 폭발 저주로 폭발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여동생을 두고 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처분 목록에 없으니 억제제를 계속 복용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버드보이는 부작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그때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 기억한다. 여동생이 탈출하라고 간청할 정도로 그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썩기보다는 밖에서 하루라도 더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삶의 질이 길이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며 그의 날개가 갑자기 완전한 크기로 확장됐습니다. 눈에는 강한 결의가 불타오르고 그는 우리 소년에게 그만 떠들고 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오는 차가운 죽은 듯한 눈으로 그를 보다가 갑자기 문을 소환합니다. 버드헤드는 단지 실험 대상일 뿐인 그가 게이트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의 인간세포는 악마의 영역에 들어가면 악마의 에너지에 오염되거나 그의 악마세포가 그것을 흡수하고 깨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악마의 영역에 들어가면 기폭장치가 폭발하지 않을 것이기에 꽤 괜찮은 도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버드헤드는 그곳에서 생존이 가능한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몸과 마음을 마법 장벽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 같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버드헤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길에 오랫동안 룸메이트였지만 서로의 이름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범이라고 소개했고 소년도 자신의 이름을 공유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주인공은 사냥꾼에게 이름을 물어보지만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동굴인처럼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들을 포털을 통해 보내고 유는 즉시 그가 망각 꽃세포를 사용하여 대상의 최근 3시간의 기억을 지웠다는 것을 맞춥니다. 그가 유를 이름으로 부르자 그 남자는 기억해줘서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김은 스페로우 씨가 친구인지 물어보고 소녀는 스페로우 부족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형이 김에게 참새 부족과 코코넛 부족이 친구냐고 묻자 그녀는 바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김은 그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 갑자기 사과합니다. 그 후 그들은 유의 집으로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지붕이 있는 큰 둥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 먹어보는 독특한 조개 요리를 시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김은 더 먹고 싶어서 정말 신이 나지만 유는 재료가 없어서 더 만들 수 없다고 겸손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고블린은 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필요한 조개를 2배로 잡으러 달려갑니다. 이제 그들이 드디어 단둘이 있게 되자 유는 자신의 불멸세포 덕분에 악마의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시간 낭비 없이 그는 소년에게 실험실에 복수할 생각을 해봤는지 물었습니다. 차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삶이 꽤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자 그는 여전히 몸 안에 폭발 저주가 있어서 결국 불꽃놀이처럼 터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소녀는 유가 날개를 꽤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머리를 인간 형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유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여동생 얼굴은 영원히 변했기에 자신만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녀가 마음 아파할 것이라며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후 소녀는 유에게 그가 한 달밖에 못 살 거란 걸 아는지 묻습니다. 유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새 머리는 지구를 떠난 후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는 마력을 키워 악마의 에너지를 견디려 끊임없이 훈련했어요. 그의 마법과 악마 세계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는 괜찮았어요. 어느 날 여동생의 에너지가 폭주해 그녀의 마나 홀이 심각히 손상되었어요. 피해를 막으려다 그는 자신의 핵도 영구적으로 손상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저 버티고 있었고 그의 여동생은 수면 과일에 의존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며 진행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는 만드라고라 뿌리가 얼마나 손상되었든지 간에 마나홀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곳 어둡게 빛나는 방 안에는 과일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버드헤드의 여동생이 홀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조용히 고통 속에서 몸을 떨지만 곧 악마의 에너지가 폭발하며 그녀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녀는 자신을 잃습니다. 소년들 쪽으로 돌아가서 유는 자신과 여동생이 불치 상태에서 구원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우리 친구는 유가 떠난 후 연금술을 공부하여 만드라고라 뿌리를 끓인 물을 사용하여 만화 홀의 손상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밝힙니다. 뿌리는 식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거의 모든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매우 강력하다고 설명됩니다. 차오는 재미로 키우던 식물이 이렇게 가치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직접 약을 만들겠다고 제안합니다. 유는 인간 세계로 가서 연금술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남겨질 2명의 덜렁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남자는 떠나기 전 유에게 어떻게 지불할지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냥꾼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로 가득 찬 배낭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지구로 돌아와 평생의 동반자 봉수를 찾아가 숙련된 연금술사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봉수는 약 1년 전 빈민가에 새로운 지점이 열렸다고 기억합니다. 아이가 그것에 대해 말하자 저는 그의 팔에 묶인 모래주머니를 보고 봉수는 자랑스럽게 그것으로 몸을 단련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는 언젠가 형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악마의 영역에 맨주먹으로 뛰어들 수 있는 진정한 보스. 그곳 밖에서 봉수가 설명하기를 그곳의 새로운 매니저는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자 그들은 매니저가 대출 상환을 놓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봉수는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 아이는 한숨을 쉬며 빈민가에서 대출받는 게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매니저는 한때 매우 존경받았고 도시 지점에서 20년 넘게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는 강등되어 빈민가로 내몰렸습니다. 봉수에 따르면 그의 전 상사는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빈민가와 다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착복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그 관리자가 나쁜 짓을 저지른 자의 범죄를 신고하려다 쫓겨났다고 의심합니다. 어쨌든 풀이 죽은 관리자가 봉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이는 그의 형이 연금술사를 찾고 있다고 빠르게 말합니다. 그 매니저는 그의 아우라만으로도 그가 전문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봉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쁘게 둘을 안으로 초대합니다. 한편 근처 어딘가에서 다른 연금술사는 상사가 무능하고 사업이 몇 주째 침체되어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평은 매니저가 채연과 함께 들어와 부매니저에게 음료를 가져오라고 하자 갑자기 멈춥니다. 소녀는 사소한 대화를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 남자가 A급 연금술사라면 만드라고라 뿌리로 정화된 만화 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매니저는 채연이 자신의 등급을 안다는 사실에 놀라고 아쉽게도 그런 고급 재료는 재고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때 소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강력한 악마의 기운을 내뿜는 만드라고라 뿌리를 꺼냅니다. 두 연금술사는 그것이 마치 방금 뽑은 듯 신선해서 놀랐습니다. 대금으로 차오는 해안 지역에서 온 최고급 재료를 꺼내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희귀한 물건에 팬보이처럼 감탄한 후 그는 충분한지 묻습니다. 매니저는 웃으며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말하고 감정을 받으러 갑니다. 방을 둘러보던 차는 물병에 떠있는 또 다른 만드라고라 뿌리를 발견합니다. 매니저는 그것이 오래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소년이 에너지를 살짝 흘려넣자 시든 뿌리가 갑자기 꿈틀댑니다. 매니저의 눈이 거의 튀어나올 듯 놀란다. 매니저는 전에 그 만드라골에 엄청난 양의 만화를 쏟아부었지만 그렇게 반응한 적은 없었다고 좌절하며 주장한다. 그때 문이 쾅 열리며 그의 전 상사가 자기 집인 듯 들어왔다. 그는 지체 없이 허름한 사무실을 비웃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이곳에 고품질 물건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비꼬았습니다. 김 매니저는 이를 갈며 그의 비겁한 조수가 자신을 배신했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침입자 기종아는 뻔뻔하게 자신을 골드시티 지점장이라고 소개하며 귀중한 물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차온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오만한 웃음과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차온을 화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남자의 성을 보고 노벨상 수상자인 안복덕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그 말을 듣고 기정은 크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자신이 그 위대한 사람의 손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가문의 부패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심만 확인시켜줄 뿐이다. 그의 마음은 복덕이 실험 대상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반쯤 죽도록 채찍질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 안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의 몸에서 거대한 오라가 폭발하며 바닥을 흔들고 기중을 무릎 꿇게 만든다. 그는 기중을 내려다보며 침을 뱉고 사람들을 그들의 권력 아래 짓밟고 원하는 것을 훔치는 것이 가족 전통이냐고 묻는다. 부정하며 떨고 있는 기종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한다. 눈에 불꽃이 일고 살기가 방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차오는 그에게 다음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경고한다. 차가운 어조로 그는 TDA 연구소가 아직 운영 중인지 묻는다. 그 이름을 듣고 기정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런 곳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차오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질문하며 그의 할아버지의 키메라 실험 시설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묻는다. 기종은 비웃으며 그게 다 중상모략이라며 그의 할아버지가 인류에 이익이 되는 연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랑스럽게도 할아버지가 게이트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 재산을 기부해 노벨상을 받았다고 덧붙입니다. 차오는 어두운 미소를 짓는다. 그는 중얼거리며 그 늙은 미치광이가 죽기 전에 정말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 사냥꾼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쉽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 위로 창문에서 떨어진 것이 그 일에 도움이 되었는지 소리내어 궁금해한다. 그 사건은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에 기종의 눈이 공포로 커진다. 차오는 처음에 그 노인을 밀어 떨어뜨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쇠한 화석이 키메라 아이들을 포털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차오는 백덕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기종에게 할아버지의 실험실에 남아있는 것을 조사하고 그가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백덕의 손자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믿을 수 없다. 몇 년, 그는 정신 이상 과학자에게 납치되었을 때 겨우 9살이었고 무의식적인 무기로 변한 후에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다. 그가 아는 한 실험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김 매니저가 반짝이는 녹색 정제 만화 물이 담긴 2병을 들고 돌아온다. 차오는 그 A급 전문가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얼마나 빨리 일을 처리했는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매니저는 모든 재료 비용을 꼼꼼히 계산합니다. 보상으로 우리의 영웅은 그에게 희귀 재료를 계속 공급하고 연금술사가 모든 양조를 맡는 개인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의 관대한 제안에 뚱뚱한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건물을 다시 사고 모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차온이 왜 우는지 묻자 매니저는 빈민가에서의 힘든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부모님은 식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공부하도록 큰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끝없이 일했지만 어떤 일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이제부터 항상 그를 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자신이 없는 동안 나쁜 일이 없었길 바라며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삶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다른 세계에서는 유의 누나가 결국 통제력을 잃습니다. 유는 방역을 거부하고 그녀를 설득하며 제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합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움켜쥐고 그를 볼링공처럼 방 안으로 던졌습니다. 잠시 그는 꼼짝도 않고 누워서 이것이 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과 구가 위에 있는 걸 보자마자 그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몸에 힘이 넘치며 그는 다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끝내고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길 바라며 여동생에게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연결되기 전에 내 친구가 그의 날아다니는 해파리를 그들 사이에 추락시켜 싸움을 극적으로 중단시킨다. 버드맨은 잠시 동안 놀랐지만 곧 그의 절친이 자신의 여동생을 타고 있는 탈것으로 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로 바뀐다. 그건 잠시 제쳐두고 그는 물약이 성공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우리의 영웅은 약속대로 빛나는 녹색병 2개를 들어 보입니다. 그날 밤 늦게 일행은 자리를 잡고 쉬어요. 푸짐한 저녁 후 유의 여동생 지아는 김 옆에서 천천히 깨어나며 꿈인지 사후세계인지 궁금해합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오빠와 낯선 사람이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차온이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낯선 얼굴들로 둘러싸여 있는지 몰라 당황합니다. 새머리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만화 구멍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것은 완전히 복구되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다시 인간의 얼굴임을 깨닫습니다. 지아가 낯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빠에게 묻자 유는 그녀가 정말 모르겠냐고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소년이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말이죠. 진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그가 진짜 16올 뻔인지 묻습니다. 유는 그가 16올 뻔이 맞고 그들이 또다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소년은 그들의 감정적인 순간에 신경 쓰지 않고 붉은 이끼가 다시 떨어졌는지 묻습니다. 그의 평소 차가운 성격을 무시하고 지아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천천히 벗고 진심으로 그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때 김은 물 위에서 빛나는 황금빛 쉼의 요정들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지아는 해가 뜬 후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의 둥지 근처에서 노란 석영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상기가 우리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영웅에게 그 광물을 찾는 것이 그가 인간 세계에서 이곳에 온주된 이유였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감독의 부하들은 여러 사냥꾼들이 기계 생물 회수에 실패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것이 현재 해안 지역 어딘가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당황합니다. 부하들은 A급 헌터들이 그곳에 갔다가 기억 없이 돌아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추적 장치는 여전히 목표를 탐지했습니다.
그때 감독의 전화가 울리고 반대편에는 화난 기종환이 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감독에게 TDA 연구소에 대해 들어봤는지 묻는다. 감독은 그런 실험실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래서 기정은 알고 있는 모든 부패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명 감독은 그의 말을 빠르게 끊습니다. 그는 복덕 교수님이 항상 정직하게 연구하고 인류에 봉사하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후 바쁘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는데도 그 쓸모없는 교수의 손자가 어떻게 그 실험실을 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한 과학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흥분에 떨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만드라고라와 수은을 융합하는 실험이 대성공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들이 드디어 그가 원하던 액체 금속 만드라고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감독이 그것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드라고라는 원래 강한 결합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액체 금속도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두 특성을 키메라로 합치면 그는 마침내 소중한 기계 창조물 킴을 추적할 생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A급 사냥꾼 현상금을 올리라고 명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최고의 창조물이 발견되도록 맹세합니다. 한편 유는 차온의 집 근처 해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의 친구가 유와 그의 여동생을 잠시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문 요리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는 그가 이제 악마의 영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그에게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꽤 편안한 장소라고 안심시킵니다. 유는 왜 항상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거기에 머물기로 했는지 묻습니다. 형은 그를 바라보며 그 저주받은 세상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버드 헤드는 지구에서의 삶이 자신과 여동생에게 결코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변했는지 보고 싶어 한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소녀는 그들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며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전한다. 그는 지구에서 만난 재능 있는 연금술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니저 김이 저주를 연구할 시간을 준다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차원에게 왜 그와 그의 여동생에게 항상 그렇게 친절한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소녀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만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는지 오랫동안 궁금했다. 해변에 있는 유에게 돌아가자 지아가 2개의 큰 밧줄을 들고 바다에서 나왔다. 그녀는 하나를 오빠에게 던지며 힘껏 당기라고 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당기지만 여전히 무게에 고군분투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엄청난 양의 석영 결정이 담긴 큰 그물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소년이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채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차오는 오랜만에 제대로 수영을 하지 않아 상쾌합니다. 한편 김은 바닷속 요정의 집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시 다이빙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건 그렇고 유는 그 많은 석영을 숲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묻습니다. 우리 소년이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는 동안 갑자기 한 마리의 외로운 앵무독수리가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그는 그 새들이 보통 큰 무리를 지어 날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김은 깃털이 아름다워서 미소를 짓지만 지아는 가까이서 보면 웃을 일이 아니라고 빨리 말합니다. 독수리 앵무새는 성질이 고약한 4m짜리 괴물들이며 사냥꾼들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년이 본 것은 하늘을 나는 편리한 아마존 배달 트럭뿐입니다.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며 그의 마법 능력이 꽤 잘 성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속도라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등급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던 중 그는 뒤에서 거의 죽어가는 만드라고라가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작은 녀석이 자신에게 화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검은 옷의 세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빛나는 머리 때문에 남을 알아보고 그가 이제 산에서 사는 노숙자인지 궁금해합니다. 남은 당황해서 급히 머리를 감쌌다. 시험 중에 자신을 괴롭혔던 같은 문제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놀랐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만드라고라 무리가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그의 앞에 나섰다. 사냥꾼들은 이 생명체들이 금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기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가 마치 친근한 애완동물을 다루듯 행동합니다. 그것에 나름이 화가 나고 그 3인방이 그의 주인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통통한 만드라고라가 작은 다리를 들어 올리자 갑자기 3명의 바보들이 너무 세게 날아가 지진이 난 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 혼란 속에서 한편 우리 소녀는 새로 길들인 독수리 앵무새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가 무게 때문에 느리게 나는 건지 아니면 길들이는 과정에서 너무 거칠게 다뤘기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남은 폭발을 일으킨 자들을 발견하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그는 지아와 그녀의 오빠가 해안가 근처에 사는 아포칼립스급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갔다는 걸 기억하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그는 심지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것도 고려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지아가 그의 얼굴 앞에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그가 차원의 유명한 요리사인지 묻습니다. 형은 몬스터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가 셰프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에게 그의 스승을 아느냐고 재빨리 물어봅니다. 유는 자랑스럽게 그들이 사실상 절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그렇고 유가 수상한 3인조가 손님인지 묻자 남은 장난기 어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는 아포칼립스 클래스 존재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그 3인조가 그의 주인의 재산을 훔치는 악랄한 도둑들이라고 고자질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소녀는 반짝이는 석영이 든 큰 자루를 들고 그의 소박한 거처로 돌아옵니다. 그는 대머리 앵무새가 수마일 동안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거의 죽을 지경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한 친구에게 잘했다고 쉬라고 말합니다. 그 새는 실제로 새인데 너무 높이 날아서 멀미가 났는지 독수리의 등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수상한 랭커 3명이 인질처럼 나무에 묶여 있는 걸 보고 소녀는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유는 만드라고라 도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동안 지아는 김에게 그녀의 아름답고 소박한 집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고 여자들은 관광을 갑니다. 유는 이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김을 추적하는 같은 조직 소속입니다. 소녀는 그것이 남이 추적 장치를 훔친 연구소임을 알아차립니다. 김이 악마의 영역에서도 작동하는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사냥꾼들이 계속 올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와 김이 해안에 있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의 집을 발견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후 유는 손에 금속성 만드라고라를 들고 이 작은 반짝이는 말썽 꾸러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녀는 누군가가 유동 금속을 살아있는 만드라고라와 융합해 김을 추적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유는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 만드라고라가 길을 가리켰기 때문이며 다음 목적지는 해안 지역일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차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그때 만드라고라 삼총사가 그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들은 그가 적이라고 해도 형제를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쪼그라든 작은 녀석을 넘기자마자 그들은 즉시 다른 하나도 꺼내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주머니에 숨겨진 쭈글쭈글한 만드라고라를 어떻게든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김 매니저가 천히 그것을 잘 돌볼 것이라 믿고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노인은 그 쭈글쭈글한 채소를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쨌든 만드라고라는 다친 동료들을 위해 작은 구멍을 빨리 팠습니다. 부상당한 쌍이 자리를 잡자마자 두 녀석은 아무 일 없던 듯 기운을 차리고 이번엔 영역 싸움을 하지 않아 안도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가 남이 어디 있을지 궁금해할 때 지아가 위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녀는 한 손에 주인과 재회하려는 필사적인 대머리 남자를 다른 한 손에는 흥분한 김을 흔들며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구는 남자가 눈물 흘리며 껴안으려 할 때 남을 떼어놓습니다. 그가 지아에게 왜 남이 초라해 보이는지 묻자 그녀는 그가 호수에서 피라냐에게 잡아먹힐 뻔했다고 설명합니다. 바보같이 그 남자는 주인의 손님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려고 좋은 재료를 모으겠다고 맹세합니다. 남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옆에서 쉬고 있는 독수리 앵무새를 발견하자 즉시 또 다른 열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에게 나중을 위해 연기를 아껴두고 지금은 음식 준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김은 반짝이는 만드라고라가 조용히 일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녀는 호기심 많은 아기처럼 그 반짝이는 것에 끌려가서 접촉 순간 손을 뻗어 만지려 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세 형제들은 남의 특별 요리인 김치 카레밥에 완전히 감동합니다. 그는 심지어 셰프 램지조차도 만들 수 없는 걸작을 만들기 위해 세부 사항에 몇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차오는 김이 거의 먹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대답하며 잠시 자고 싶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녀가 액체 금속 만드라골에 대해 끔찍하게 느끼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해질녘 흙 속에 쉬고 있는 만드라고라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우리 소년이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울타리를 짓자고 제안한 직후 그도 같은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그의 집 뒤에서 거대한 문이 찢어져 열립니다. 그는 바로 앞에 있는 김을 본다. 그녀는 그와 더 오래 있으면 그에게 위험이 더 커질 거라 확신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금속 만드라고라를 품에 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 뒤돌아보지 않고 포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붙잡고 그녀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은 눈물을 흘리며 차오는 아이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몇 분 후 그 작은 아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뜨거운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에 만족했지만 지아는 다음번에는 언니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녀는 도망칠 생각도 하며 라면을 너무 빨리 먹어 혀가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소남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약을 줍니다. 이 약은 인기가 많아 유도 실험실에서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몇 병을 마신 후 찬과 함께 조용히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녀는 그를 많이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녀의 창조자들이지 그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그녀에게 코코넛 부족의 친구들에 대해 말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그녀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연구소를 습격할 때 김은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남은 이미 그곳을 잘 알고 있어 위치를 묻지 않는다. 그 사이에 대머리 남자는 A랭크 쓰레기들에게 복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재갈을 풀자 A랭커는 그를 매수하려 하며 풀어주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쁜 남자가 돈이 많아서 큰 금액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남은 오만한 바보에게 상위 1%만 가질 수 있는 블랙카드를 보여주며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머리 없는 광대는 그의 달콤한 복수가 이렇게 쉽게 찾아올 줄 몰랐다는 듯이 웃습니다. A랭커는 그저 장난이었다고 시치미를 때려 하지만 남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는 원초적인 망가 컵으로 만든 반짝이는 공 3개를 꺼냈다. 그도 자신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알레르기 반응이 있지만 남은 그것이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일지도 모른다고 믿으며 공을 얼굴에 던집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은 손뭉치와 즐겁게 놉니다. 유는 그에게 연구소를 정말 습격할 거냐고 묻습니다. 친구는 동의하며 그가 나가서 남과 구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안 김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대머리 남자가 큰 배낭과 환한 미소로 나타납니다. 그가 흥분한 이유는 드디어 최고 수준의 연금술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질병치료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본 지아는 그들이 너무 눈에 띄니 적어도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남이 관심이 없었지만 마스크 아래 숨겨진 절대적인 여왕을 보자마자 그의 의견이 즉시 바뀝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그 마스크를 우리 소년에게 건네주었지만 그에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첫눈에 반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은 장난을 치는 타입이 아니며 말할 때는 진심이라고 멋지게 말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어떤 남자가 이상형인지 물어봅니다. 유와 차오는 팝콘을 들고 앉아 플롯이 점점 흥미로워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지아도 장난을 좋아하지 않아 잠시 깊이 생각합니다. 극적인 긴장 후 그녀는 아마도 그가 화려하고 춤을 잘 추며 깃털이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가 친구에게 빨리 연금술색에 데려가달라고 애원하게 만듭니다. 지구로 돌아와서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큰 귀환 포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갑자기 독수리 앵무새가 나타나자 시민들은 너무 당황하여 즉시 사건을 보고하러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한다고 하자 소녀는 단순히 걸을 필요 없이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그는 차분하게 당신이 안내할 사람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큰 파란 하늘을 파리를 타고 날아다니며 그는 창의적으로 앵무새를 블루라 이름 지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과학자들이 사냥꾼들이 이상한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보고합니다. 감독은 금속 만드라그라를 잃었다는 소식에 완전 화가 났습니다. 그게 김을 추적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신 기술 없이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때 과학자가 사냥꾼 장비에 붙은 작은 쪽지를 보여줍니다. 감독이 곧 보자라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그는 겁먹은 직원들에게 소리칩니다. 그 순간 그의 뒤쪽 창문이 산산조각 나고 소녀는 사무실로 추락합니다. 그는 꼬리 깃털 하나만 없어도 탈것의 조종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로 돌아가 남이 연구소 위치를 알려줬던 때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그 연구소는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헤드라인에서도 연구소가 살아있는 기계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논의 중입니다. 남은 그들이 이렇게 큰 조직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센세의 차분한 태도는 그에게 약간의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는 꼬리 깃털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소녀는 그가 블루를 발견했을 때부터 그랬다고 설명합니다. 빠진 깃털이 블루가 공격받고 무리에서 쫓겨난 이유라고 합니다. 그를 다른 독수리들로부터 구한 후 블루는 이상하게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참 날아간 후 그들은 드디어 깊은 산속 연구소를 발견합니다. 그는 블루에게 방향 바꾸지 말고 전속력으로 가라고 합니다. 앵무새는 기어를 넣고 두려움 없는 전투기처럼 연구소로 곧장 날아갑니다. 회의실에서 과학자들은 앨론이 제3차 세계대전이라도 시작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그들 중 한 명이 블루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실에 휘감깁니다. 남이 왜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이곳이 바로 관장님이 계신 곳이라서 직접 최상층으로 왔다고 대답합니다. 과학자들이 당황하며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김나리의 수호자라고 답합니다. 그 순간 소녀는 공기 중에 이상한 어두운 만화가 흐르는 것을 감지하고 여기 매우 위험한 존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장면은 헌터 협회의 타워로 이동하고 이사장 이씨는 버릇없는 손자에게 집중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평생 C등급을 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자신이 꽤 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20대에 같은 등급에 도달했어요. 쓸모없는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해요. 이미 할아버지는 손자를 너무 버릇없이 키운 걸 후회하고 있어요. 손자가 80세가 넘었는데도 자리를 물려받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그는 TV에 나오는 영웅적인 헌터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꿈을 꿨어요. 이제 모든 영웅들은 임무를 수행하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위험하게 들려요. 그들은 돈을 잘 받을 때만 일해요. 그래서 키메라가 만들어져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키메라 연구소들이 큰 금액을 요구해 그 비용을 감당 못하는 지역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사람들의 삶이 지불 능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협회의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를 잇고자 하는 헌터들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입니다. 협회가 잘못된 사람에게 넘어가면 전에 본 적 없는 헌터 마피아가 생길 수도 있어요. 노인의 마지막 소원은 재능 있는 손자가 뒤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C급이라는 약한 등급으로 아무것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자는 갑자기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한 남자가 급히 보고하기를 빈민가에 독수리 앵무새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회장이 누가 처리 중인지 묻자 그 남자는 어떤 헌터도 맞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의 화를 돋운다. 왜냐하면 빈민가 일은 보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모든 키메라 연구소에 알리라고 명령하고 직접 그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놀랍게도 그의 손자 백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합니다. 실험실로 돌아온 저는 불길한 만화가 백발의 과학자에게서 나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실로 위험을 즉시 베어냅니다. 그러나 과학자의 몸이 갑자기 액체 금속으로 변합니다. 남은 인간인 척하는 키메라를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 남자의 부하들조차 그가 키메라였다는 걸 몰랐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명 감독의 몸이 소름 끼치는 괴물로 변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분노하며 소중한 실험실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감독이 금속 발톱으로 휘두를 때 그는 액체 금속이 김의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부분은 없어서 그가 모든 걸 자신의 몸에 시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순간 구사부는 그에게 이제 명감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오는 갑자기 그 비틀린 남자의 기억 속 날카로운 섬광을 봅니다. 그의 연구소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에서 감독은 아이들에게 온갖 불안정한 것들을 주입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고 심지어 그의 반사회적 스승인 복덕안도 능가하려 했습니다. 그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아이들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된 후 우리의 영웅은 분노에 차서 주저없이 그의 얼굴을 짓밟습니다. 망가진 감독은 빈민가 아이들이 하수구 쥐보다 가치 없다고 답합니다. 그의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이 모든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구의 독심술로 미친 과학자는 액체화되어 쉽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녀는 그가 범죄를 깨닫게 합니다. 고통의 방에서 강력한 푸른 만화의 파도가 액체 금속 판을 타고 올라가 그를 포켓볼 같은 것에 깔끔하게 포장합니다. 그 후 그는 다른 과학자들에게 다가가서 말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의 공 속에 봉인될 것인지 묻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푹신한 불사조가 그에게 명감독의 전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사람은 복덕에 충실한 학생이었지만 너무 탐욕스러워졌어요. 그는 생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소를 떠나 키메라가 되려 했어요. 절대 질리지 않아요. 하지만 채연이 걱정하는 것은 명예기억에 TDA 연구소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명예기관이 김을 추적하는 데 쓰던 장치를 없앤 것에 대해 기쁩니다. 그는 이미 남과 블루에게 다른 과학자들을 제대로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더러운 감독의 최악의 실험들을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발로 두꺼운 철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안에는 죽은 키메라들로 가득 찬 많은 감방이 있다. 그는 그 미친 사람이 연구 목적으로 아이들의 시신을 보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아이들을 보며 천은 TDA 실험실에서 고문당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결국 그들은 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에 항상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이제 평화롭게 쉴 자격이 있다고 결심합니다. 갑자기 작은 여우 같은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익숙한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김의 친구임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존재에게 기계 생명체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우는 그들이 김을 안다는 걸 깨닫고 흥분하며 그녀가 괜찮은지 급히 묻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김이 악마의 세계에서 잘 지낸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은 따뜻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김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그가 아직 살아있어 안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의 숨겨진 친구 2명이 문 뒤에서 나옵니다. 그 뒤를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4마리의 다람쥐가 따릅니다. 그는 남아있는 다른 이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폭시는 다른 모든 이들은 팔려가거나 조용히 제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악마의 세계로 가는 포털을 열어 살아남은 키메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제공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과 그의 손자가 연구소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키메라의 진짜 목표가 인근 빈민가가 아니라 연구소라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습니다. 연기가 잔해에서 피어오를 때 백은 독수리 앵무새가 위에서 맴도는 걸 봅니다. 그러다 그는 더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마스크 쓴 남자가 마치 모두 적용된 마인크래프트처럼 그 등에 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소녀는 차분히 남에게 연구원들을 처리했는지 묻습니다. 그의 충실한 강아지는 연구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확인합니다. 남은 왜 목격자들의 기억을 지우지 않았는지 묻지만 그는 일부러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는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 2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남은 그들이 협회의 이 회장과 그의 손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마도 긴급보고 때문에 급히 온 것 같습니다. 차오는 회장의 익숙한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놀리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그는 노인이 잡을 수 있도록 포켓볼을 던졌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만화 봉긴을 본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봉인은 창조자보다 더 강한 마력을 가진 자만 깰 수 있습니다. 그는 명감독 같은 강자를 봉인할 수 있는 괴물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그의 부하들은 혼란 중에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상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감독의 부하들은 그가 인간인 척했던 가짜 키메라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침입자가 키메라 연구소를 불태우고 모든 연구원들을 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들은 감독은 조용히 침입자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소년과 같은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구름 위에서 우리의 영웅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마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남은 자신의 매끈한 머리를 검사받고 싶어 하지만 협회가 그들을 추적해 지구에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 매니저는 문 밖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그는 이 시간에 누가 왔는지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갔다. 거기서 검은 마스크로 얼굴이 반쯤 가려진 채 땅에 쓰러진 마약 중독자를 발견했다. 그 끔찍한 장면은 불쌍한 남자의 혼을 빼놓을 뻔했지만 차원의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진정시켰다. 겁에 질린 남자는 왜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왔는지 묻습니다. 따뜻하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친구는 그에게 이제 악마의 세계를 볼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김은 소박한 집으로 돌아와 세 형제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석영과 빛나는 수정들로 울타리를 세우려 계획했습니다. 육아 속이 빈 석영을 두꺼운 빛나는 수정 위에 얹어 램프를 만들자 아이는 감탄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 뒤에 포털이 열리고 김은 즉시 차원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연구소의 모든 키메라들이 포털에서 쏟아져 나와 빨래처럼 서로 위에 쌓입니다. 세 형제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왜 우리 아이가 약한 키메라들을 보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김은 재빨리 도망가 집 뒤에 수줍게 숨습니다. 한편 사사는 새로운 이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우위를 점하려는 듯 보입니다. 작은 나무 키메라는 시끄러운 바보를 무시하고 비옥한 토양이 있는 채소밭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정원의 주인들이 침입자가 그들의 영역을 밟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혼란스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곧이어 우리 소년도 남과 김 매니저와 함께 마계로 돌아옵니다. 매니저는 원시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계 안에 찬이 지어놓은 복잡한 구조물에 즉시 감명을 받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우리 소년이 설계한 멋진 건축물에 열광합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찬은 나무 뒤에 숨은 김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는 그녀의 옛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남과 매니저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뛰어갑니다. 이후 지하의 마스크를 돌려주며 왜 그의 채소밭에서 섬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묘목이 비옥한 토양을 원하고 만드라고라들이 그들의 땅을 지키려 영토 전쟁을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자 개미 남자가 싸움을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묘목은 덩굴로 친구를 통통한 만드라고라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상황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통통한 만드라고라는 마지막 순간에 부드럽게 옆으로 비켜서 개미는 그대로 날아가 금속 만드라고의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재앙을 목격한 작은 묘목은 조용히 불쌍한 친구를 주워서 패배의 충격을 안고 자신의 그룹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여우가 사라진 것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김이 일찍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랐습니다. 나무 반대편에 앉아 그녀는 김에게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봤어요. 김은 연구소에 있을 때 어떤 경기에서도 싸움을 포기했어요. 명령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저주가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그녀를 싸우게 할 수 없었어요. 매번 랭킹 매치에 보내질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맞아서 지곤 했습니다. 이를 본 과학자들은 그녀가 타고난 온순한 성격을 가졌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전투 키메라인데도 방역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명감독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격 문제라면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악랄한 자식은 그녀 방에 약한 자들을 몇 명 두어 그녀 친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 후 저주로 그 친구들이 그녀와 싸우게 했습니다. 그는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를 산산조각 낸 후 그는 충실한 친구는 없다고 세뇌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그녀를 부수기 전에 그들을 부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해치기보다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포털로 탈출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김은 이제 원래 모습입니다. 폭신은 그녀가 우는 걸 보고 놀랍니다. 왜 화가 나야 할 상황에서 김이 우는지 묻습니다. 김은 폭시를 꽉 껴안고 그녀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3명의 어른들은 나무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차는 그들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와 안심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멍청이가 명령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니저를 개인 A급 연금술사로 소개합니다. 노인은 훌륭하게 소개를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말을 불쑥 내뱉습니다. 언크는 예의 바르게 세 형제들에게 연구 목적으로 깃털을 좀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장면은 봉수가 귀여운 옷가게 소녀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는 그녀에게 파랑새 괴물 소동이 실제였고 협회가 그것을 처리하러 달려왔다고 맹세합니다. 맞아요. 그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군고구마를 줍니다. 그는 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가 따뜻한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자 그녀는 그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조금 아프고 운동 후에 몸이 아프다고 인정합니다. 그가 진통제가 안 듣는다고 하자 그녀는 그것이 각성병의 징후일 수 있다고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가 열로 인해 춥다고 생각하고 몸의 통증이 전형적인 징후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그는 10대 후반이라 깨어남이 보통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듣고 아이는 자신 같은 촌뜨기가 헌터가 될 리가 없다며 즉시 거절합니다. 그녀는 사냥꾼에게는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그의 성장이 최근 꽤 빠르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억지로 쥐어주며 근처 도시의 협회로 가는 버스에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서 그는 잠재력을 확인하려 시험을 봐야 한다. 츤데레는 그가 전설적인 헌터가 될 수도 있다고 부끄러워하며 말한다. 봉수는 그녀의 말에 기뻐하며 친절한 아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나이를 심각하게 신경 쓰는 그녀는 아직 젊은 소녀라며 화를 냅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아가씨라고 부르며 언젠가 큰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해요. 한편 마계에선 새 키메라들이 형제들과 석영 울타리 만드는 걸 돕고 있습니다. 유는 키메라라 피곤하지 않지만 남은 반쯤 잠든 상태에서도 도움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곧 그들은 차온과 함께 일을 마무리하려 모였고 김 매니저는 블루의 꼬리 깃털을 고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이 먼저 머리를 검사받고 싶다고 하자 우리의 소녀는 기다릴 수 없다면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머리 소녀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키메라 무리에게 기여하지 않으면 공짜로 살 수 없다고 엄하게 상기시킵니다. 이후 김이 그와 함께 울타리 일부를 마무리하러 동행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계획을 말한 후 그녀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얼어붙었다가 수줍게 그가 정말 그녀의 친구들을 구하려고 코코넛 부족에 갔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사실 자신이 코코넛 부족 출신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걱정 말라며 이제 아무도 그녀를 쫓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가 다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는 이곳을 코코넛 부족의 집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해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는 가족에 어울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빛나는 석영 울타리로 밝혀진 별이 반짝이는 밤에 그녀는 그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눈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 후 그녀는 불타는 자신감으로 걸어 돌아옵니다. 유와 다른 사람들은 그 대화가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놀라며 지켜봅니다. 남은 그에게 울타리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정말 멋지다고 알려줍니다. 김은 집이 반짝이고 귀여워서 기쁩니다. 폭시는 그녀를 많이 그리워해서 포근히 안아주고 아이스크림처럼 핥기 시작합니다. 블루도 영감을 받아 차온에게 달려가 큰 포옹을 합니다. 깃털이 완전히 다시 자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니저가 마침내 따라잡고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소년이 준 붉은 이끼는 매우 강력한 치유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루의 꼬리 깃털을 보며 남은 언젠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랄 희망이 커졌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가 그 남자에게 탈모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 남자는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대머리 소년에게 지난 10년 동안 모발 성장 세럼을 연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연금술사들이 필사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남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남의 빛나는 대머리가 땅에 닿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얻을 기회를 잡은 남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매니저는 세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깃털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마법진을 풀기 어렵고 저주가 너무 복잡해서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만드라고라 열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소녀는 그게 만드라고라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빨간 열매인지 물어봐요. 그는 또한 그 열매를 신선할 때만 딸 수 있기 때문에 얻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만드라고라가 허락해야만 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생명체들이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어두운 구멍에 숨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 매니저는 그 종에 대한 그의 귀중한 지식에 감탄합니다. 차오는 그 작은 친구들과 약간의 역사가 있다고 인정하며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임무를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가 혼자 10일 동안 악마의 영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그에게 눈 덮인 산을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재미와 도전을 위해 정상까지 오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중에 갑자기 근처 덤불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안을 보니 다친 작은 만드라고라가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어요.